안녕하세요. 현자타임입니다.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풀려고 돌아왔습니다. 생활과 윤리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가끔씩 학교 선생님들이 뭐 3월 학평의 점수가 뭐 수능이니 이런 얘기 하신다고 얘기 많이 듣는데, 그거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충분히 뭐 다른 과목은 몰라도 제가 사탐은 또 잘 알지 않습니까? 사탐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낮은 점수가 나와도 수능에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최선을 다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테니까 쫄지 마세요. 이번에 3월에서 좀 못 쳤다고 하더라도. 이번 생활관리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3월 학평에서 나오는 생활관리가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그냥 마냥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는데, 올해는 유독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이제 킬러에 해당되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기출에 나와 있던 문제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거의 새로운 지식을 아예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문제가 꽤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를 충실하게 이미 되게 빠르게 해놓은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제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쫄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나는 윤리학이 옳은 행위란 무엇인가. 어차피 1번에는 실천규범 윤리학, 이론규범 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이렇게 나오죠. 윤리학의 분류. 나는 윤리학이 옳은 행위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도덕적인 규범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규범윤리학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규범윤리학이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옳은 행위란 무엇인가라는 걸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학문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옳다와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주로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 이건 메타윤리학이죠. 요거에 대해서 해설은 제가 그렇게 빡세게 하진 않을게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이들은 윤리학이 뭐뭐라는 적을 간과하고 있다.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 윤리학이 하는 비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번 도덕적 탐구가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메타 윤리학이 하는 거죠.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다라는 표현. 2번 도덕규범을 당위가 아닌 사실의 형식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사실로서 도덕규범을 그냥 여러 가지 지역들에 있는 사회들에 있는 전통이나 관습적인 측면에서 사실로만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탐구하려고 하는 거는 기술윤리학이기 때문에 규범윤리학이 할 만한 얘기가 아니고, 도덕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가치 중립적으로 가치를 끼워 넣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 안 하고 가치 판단 안 하고 기술만 하는 건 역시 기술윤리학에 해당이 되고요.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규범 윤리학이 하는 일이죠. 그 중에서는 이제 주로 이론 규범 윤리학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규범 윤리학의 보편적인 특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현실 속에서 실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겠죠. 5번 도덕적 추론의 형식적 타당성 검증. 추론이란 거,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를 형식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한다. 이거는 메타윤리학의 논리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라도 제한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건 오직 선의지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칸트죠. 이성, 실천 이성의 최고의 실천적인 사명은 선의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선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한다라는 의지. 이거는 칸트가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거고, 선의지 외에 뭐 용기라든지 뭐 혹은 초지 일관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의 성향들이 있지만, 그런 성향들은 그 자체로 선하지 않고 항상 그 자체로 선한 것을 하기 위한 의지 그 자체, 선의지에 기반을 해가지고 현실화가 되어야지만 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용기 뭐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칸트 입장에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덕이라는 걸 일단 강조하고 있죠. 덕윤리 냄새가 나죠.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자질이다라는 표현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덕이라는 걸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의 소유와 실행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지금 적혀 있고, 요거는 덕윤리 사상가인 맥킨타이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덕윤리 사상가고요. 이 사람이 맨날 하는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계승을 해가지고 현대 덕윤리를 발전시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맨날 하려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면은 우리가 선함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한다. 여러 가지 덕이 있는 행동들을 실천을 하다 보면은 그 실천 안에 선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 혹은 덕 있는 사람, 유덕한 사람, 품성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맥킨타이어의 덕윤리였고요. 이것도 제시문에서 맨날 출제됐던 내용이니까 지금까지 기출문제 등에서 딱 보면은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시고 맥킨타이어 얘기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맥킨타이어가 공동체 윤리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공동체가 요구하는 덕들을 달성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을 따르는 의지만이 도덕적이다. 칸트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을 따르라 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선, 즉 정언명령 혹은 도덕법칙 이런 걸 따르라는 의지가 도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공동체가 추구하는 데 강점을 두지 않습니다. 칸트는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맥킨타이어에 해당이 되고요. 2번, 행위의 준칙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법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칸트가 얘기하는 준칙이라는 개념은 개인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원칙에 가깝습니다. 주관적인 원칙. 다만 이 준칙이라는 게 칸트의 정언명령의 이정식, 보편화 정식이랑 인격주의 정식에 따르면은 나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원칙이 다른 사람들도 다 가져도 되는 원칙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 인격주의 정식에서 인간을 절대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이 두 개의 정식을 만족시키면 이 준칙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법칙, 즉 도덕 법칙, 다른 말로 정언명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이 보편화 정식 그리고 인격주의 정식 두 개를 만족하면은 보편적으로 따라야 되는 법칙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두 개의 정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다. 3번 맥킨타이어. 도덕적인 선악은 공동체의 역사와 무관하게 판단되면 안 됩니다.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자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역사, 전통, 맥락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생각을 해가지고 도덕적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따라서 다소 상대적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4번, 덕은 관행에 내재한 덕을 성취하게 하는 타고난 성품이다.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맥킨타이어 입장에서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관행 혹은 전통 혹은 맥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는 그 안에 선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공동체가 요구하는 덕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열심히 하면서 성취해가지고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맥킨타이어의 입장인데, 다만 타고난 성품은 아니라는 거. 후천적으로 성취해야 되는 성품이 바로 덕이라는 거. 그것만 덕윤리에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갖춰야 되는 것이다. 5번 갑을 맥락적 사고가 아니라 도덕 법칙에 따라 행해야 된다. 맥락적 사고 하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덕윤리예요, 덕윤리. 공동체의 맥락, 전통에 따라 가지고 사고를 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맥락적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은 맥킨타이어의 입장은 확실히 아니죠. 칸트 같은 경우는 따로 맥락에 따라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 마음속에서 이 보편화 정식과 인격주의 정식 두 개를 통과한 도덕 법칙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칸트는 맞고 맥킨타이어는 틀렸다. 정답은 2번. 자, 3번입니다.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 사랑에 대해 고민이 많은 너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나 사랑 얘기하면 벌써 에리 프롬 냄새가 나죠. 요즘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려고 하기보단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다. 근데 에리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이란다.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사랑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고 착취 없이 존경하고 보호, 책임, 존경, 이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리 프롬의 사랑의 4요소였죠.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원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부터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다. 책임, 보호, 존경, 이해 당연히 너무 쉽고요. 사랑은 보호와 존경을 기본적 요소로 내포하고 있다. 책임, 보호, 존경, 이해 기억하시면 너무 쉽게 기억니은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뭐 어렵나요? 이건 진짜 쉽죠?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은 자신의 의지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활동이다.
자기 의지에 따라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활동은 통제나 지배나 소유하는 걸 의미합니다. 에리 프롬은 자기 의지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막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랑은 주는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에리 프롬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냥 외워주시는 거. 내 생명을 희생해서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오히려 사랑을 통해 가지고 나의 잠재력을 고양시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에리 프롬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4번 갑.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그리고 전쟁 수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영원한 평화를 확립한다. 영구 평화를 얘기한 사람 누구입니까? 칸트입니다. 전쟁 수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인 정치 체제가 공화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죠. 요거 칸트의 확정조항 1항이었습니다. 확정조항 1항. 확정조항 2항은 뭐였죠? 국제법은 모든 국가가 가입한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평화연맹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 확정조항 3항은 뭐였습니까?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 즉 환대권에 국한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칸트. 평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에 대해 알아야 된다. 평화랑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갈퉁이죠. 폭력에는 직접폭력, 구조폭력, 문화폭력이 있다라는 것만 보면은 갈퉁이란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번, 개별국가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연맹이 필요하다. 칸트 입장에서 개별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가는 인격체인 존재이기 때문에 칸트에게 있어가지고 이건 기억하셔야 되죠. 국가는 칸트에게 인격체니까 이 인격체에게 인간에게 인권을 빼앗아 갈 수 없듯이 국가에게도 주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개별 국가의 주권은 절대 빼앗으면 안 되니까 절대로 이 평화연맹이라는 게 스스로 주권을 가지는 주권적 권력체가 되거나 혹은 세계 정부라든지 혹은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단일 국가나 국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도 나올 수 있고 이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평화연맹과 같은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조항 2항에서 평화연맹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칸트 2번, 다른 국가의 체제 변화를 위해서 강제력 사용은 허용된다. 강제력 사용하면 안 돼요. 개별 국가의 주권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개별 국가는 인격체와 같기 때문에 인권 빼앗을 수 없듯이 주권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연맹이라는 건 개별 국가의 자유를 열심히 보호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나올 수 있죠. 갈퉁, 이거 중요합니다.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은 간접 폭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화폭력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구조적인 폭력도 비의도적인 폭력, 즉 간접 폭력에 해당됩니다. 직접 폭력은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게 맞아요. 문화적 폭력이랑 구조적 폭력, 간접 폭력은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표현을 하는데 갈퉁이 엄밀히 따지면 확실히 말하면 문화적 폭력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 폭력도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국한된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4번 갈퉁, 직접 폭력, 구조 폭력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고요. 왜 틀렸냐면 폭력의 삼각형이라 그래서 갈퉁이 얘기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 폭력, 대충 그릴게요. 직접 폭력, 구조 폭력, 문화 폭력이 있다면 이것들이 서로한테 영향을 전부 다 준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폭력의 삼각형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무조건 문화 폭력에서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이든 구조든 다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서로한테 영향을 주면서 확대 재생산이 된다. 심지어는 직접 폭력도 그 자체로 자기를 확대 재생산, 구조 폭력도 마찬가지, 문화 폭력도 마찬가지. 이것도 갈퉁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원래 모든 폭력은 자기 자신을 재생산할 수 있다. 서로 확대 재생산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평화조약의 체결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보장한다. 이거는 그냥 칸트 입장에서 틀린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칸트 입장에서 평화조약의 체결만으로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보장되지 않아요. 평화조약은 기본적으로 1대1 혹은 다대다 정도로 모든 국가들이 다 평화조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화조약은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들끼리 맺는 조약이기 때문에 칸트가 말하는 영원한 평화는 세계 평화거든요. 이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평화조약만으로는 절대 유지할 수가 없다. 영원한 평화가 실현이 되려면 반드시 확정조항 3항이 만족돼야 된다. 확정조항이 반드시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 갑,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라는 표현은 칸트만 쓰는 표현이죠.
칸트가 얘기하는 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칸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칸트는 원래 인간이 자연적 소질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감 능력이라든지 뭐 공감하는 능력 혹은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혹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타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통합시켜가지고 자연적 소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연적인 소질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혹은 이성은 없지만 생명도 없는 막 그런 애들도 있어요. 동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물에 더해가지고 아름다운 무생물이라든지 혹은 식물 같은 것도 의미합니다. 그냥 자연 전체를 얘기하기도 해요. 식물 혹은 자연 이런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막 파괴를 하잖아요. 왜 친구들 중에서 그런 애들 있잖아. 막 눈사람 같은 거 막 부수고 남이 만들어 놓은 예쁜 것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연적인 소질이란 걸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 자연적인 소질이란 건 당연히 도덕 그 자체는 아니에요. 칸트한테 도덕 그 자체는 선의지 뿐이니까 2번에서 보고 넘어왔던 거죠. 다만 이 자연적 소질이란 건 도덕성을 증진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면 혹은 자연을 파괴하거나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연적 소질을 계속 약화시키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비도덕적이 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혹은 타인에 대해서도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칸트에 따르면 동물이나 자연이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의무는 없지만 간접적인 의무가 있다. 동물이나 자연과 관련한 간접적인 의무가 있다. 이렇게는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이나 동물을 학대하고 폭력적으로 대했을 때 자연적 소질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도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가 있지만 동물과 자연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걔네들한테 존중을 보여주고 사랑을 해주면서 우리 자신의 도덕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집에 호박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 호박이를 제가 쓰다듬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박아, 난 너한텐 직접적 의무가 없어. 너는 도덕적 지위나 권리가 없단다. 그건 인간만 있는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이렇게 쓰다듬고 사랑하면서 나는 나 자신의 도덕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쓰다듬으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만족시키고 있는 거야. 나는 너랑 관련된 간접적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너한테 직접적인 의무는 없어. 하지만 너를 통해서 나 자신의 도덕성을 증진할 수 있단다. 너를 학대하면은 너와 관련된 간접적 의무를 어기고 나 자신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어겨서 나를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돼. 굉장히 사이코패스 같지만 칸트가 실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게 칸트의 간접적 의무랑 관련된 얘기다. 유기체는 생명을 뜻합니다. 유기체는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선이라는 거는 목적이랑 같은 단어인데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란 표현 나오면 끝났죠. 이거 테일러입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고 어떤 종을 다른 종보다 선호하는 편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치 이거 싱어의 종차별주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함정을 하나 팠는데 사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란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생명중심주의 사상가인 테일러죠. 동물이 인간과 다른 종에 속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건 이익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 동물의 이익도 인간과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만약에 동물의 이익을 인간이랑은 다르게 취급을 해가지고 동물이 백의 쾌락을 느끼고 인간이 백의 쾌락을 느끼는 상황에서 인간의 백의 쾌락만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종차별주의고 종차별주의는 쓰면 안 된다. 이건 마치 인종차별과 다를 바 없이 부도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싱어였습니다. 그러면은 칸트, 테일러, 싱어 요 순서대로 가불병이 만들어지겠네요. 아래 보기로 내려가 보면은 칸트, 테일러, 싱어의 이 알고리즘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A부터 보시면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가? 라고 지금 칸트는 yes, 나머지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칸트는 먼저 봅시다. 칸트가 yes라고 하는 거 맞는지.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가? 맞죠? 칸트 기준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가. 자기 자신의 자연적 소질을 감소시켜서 자기 자신을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이래. 인간의 의무의 어긋남. 인간의 의무의 정신없네. 의무의 어긋남이라고 지금 적어두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테일러나 싱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테일러나 싱어도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 동물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뭐 이런 행동들이 인간의 의무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테일러나 싱어도 예스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왜냐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기보다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싱어 기준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일부 동물이지만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 의무가 있거든요. 직접적인 인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고,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니까 당연히 동물도 생명이니까 도덕적인 지위가 있고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면 동물에 대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휘두르는 건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겠습니다. 그래서 세 명 다 예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은 B는 테일러가 맞고 싱어가 틀려야 되는데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테일러는 no, 싱어는 yes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테일러 같은 경우는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거 맞죠. 뭐 의식이 있든 없든 혹은 뭐 쾌고 감수 능력이 있든 없든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게 맞습니다. 테일러 입장에서는. 싱어 기준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싱어 기준에서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물론 싱어가 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인 건 맞지만 생명체 전체가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라는 얘기가 싱어의 입장이고요. 생명체 중에서는 쾌고 감수 능력을 느끼는 종들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죠. 생명체 중에서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종들은 도덕적 지위를 못 가지고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라고 싱어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오가 맞습니다. 그래서 B는 맞는 선지. 디귿 C인데 이건 테일러만의 입장이죠. 요 선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풀면서 제일 어려운 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테일러 공부를 빡세게 했다면은 아마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여러분들 물론 이거 알고 있을 겁니다. 테일러가 자연전 중에 4가지 의무라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세요. 첫 번째, 불침해의 의무라고 부르는 게 있었고, 생명체의 선을 침해해서는 생명체 뺏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생명을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된다. 또 두 번째로 불간섭의 의무라고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허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뭘 가지고? 불간섭의 의무라는 걸 가지고. 불간섭 의무라는 게 있으니까 자연존 중에 4대 의무 중에 요걸 가지고 이제 이선지가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불간섭의 의무에 예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바트. 여러분들 혹시 테일러가 자연전 중에 4가지 의무 말고 우선성의 원리 5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만약에 안 배웠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로. 우선성의 원리 5가지 외우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자기 방어의 원리라고 부르는 게 있었고요. 분배적 정의의 의무라고 부르는 게 있었고요. 최소학의 원리라고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3개 다 뭐냐면은, 자기 방어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곰이 막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 그럼 곰한테 총을 쏴가지고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라는 걸 위해서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칠 때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인간의 생명과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외의 생명들이 충돌하는 상황,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를 위협하는 상황이 생기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선성의 원리 중에 자기 방어가 첫 번째.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최소학의 원리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최소학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는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 생명이랑 직접 관련은 없지만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필수적인 공원 건설이라든지 철도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까지도 침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침범하는 상황에서는 이 친구들, 동물이나 식물같이 침해를 받는 어떤 친구들의 어떤 해악이 최소화되도록, 예를 들면 뭐 철도를 건설하면 산이 중간에 끊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데 이 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 철도를 넘어가지고 혹은 아래로 다닐 수 있도록 생태 통로 같은 걸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시설물들을 짓는다든지 생태 통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철도를 넘어가지고 육교 같은 걸 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배적 정의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이 자기방어의 원리랑 분배적 정의의 원리가 좀 비슷한 게 자기방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를 위협했을 경우에 다른 생명이 나를 위협했을 경우에 내가 얘네들을 쏴 죽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 분배적 정의 같은 경우에 내가 굶어 죽을 지경이면 나의 기본적인 이해관계 생명과 이 친구들의 다른 생명의 기본적인 이해관계 이런 게 딱 충돌을 하는 상황이면 내가 얘네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을 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자기방어나 분배적 정의나 둘 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체들을 침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간섭하거나 침해를 할 수 있다. 최소화의 원리 같은 경우에도 나라는 인간들의 문명을 위해 가지고 너무너무 필요한 공원 건설, 철도 건설 이런 걸 위해서 걔네들을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최소화의 원리가 조금 더 이선지에 맞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친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연 속에 여러 가지 간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성의 원리들을 고려를 하면은 생명체 고유의 선, 나라는 생명체의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 혹은 다른 생명체에게 침해를 할 수는 있지만 최소화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의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인간의 문명을 위해서 침해되는 생명체들의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연 속에 여러 가지 간섭, 시설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간섭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맞다는 거죠.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맞고요. 사실은 우선성의 원리까지도 자세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이 자연 존중의 4가지 의무 그리고 우선성의 원리 5가지는 꼭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어요. 점점 우선성의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고 리을, D는 싱어만의 입장에 해당되면 됩니다.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양의 고통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되는가? 이거 다른 말로 취급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싱어 입장에서 당연히 맞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면 말이죠. 동일한 양의 고통은 똑같이 취급되는 게 맞아요. 고려되는 게 맞아요. 인간이 100의 고통을 느끼고 동물이 100의 고통을 느낀다면 그건 똑같이 취급돼야 됩니다. 인간의 고통만 더 우선시하고 인간이 고통을 안 느끼는 걸 우선시하면 안 돼요. 그거 종차별주의이기 때문에 싱어 입장에서는 이거 맞는 선지다 라고 보면은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6번 선지, 원자폭탄을 전쟁에 이용한 사람은 정치인들이므로 과학적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된다. 과학자는 연구로 발견한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 진다. 이거 원자폭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는 거지 과학자들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펜하이머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원자력 폭탄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알고 계시죠?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고 인정하고 이런 입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오펜하이머는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 핵무기 개발이 가져올 희망보다 공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희망보다는 공포를 먼저 생각하라 라는 표현이 나오면 바로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요나스예요. 요나스. 과학자는 그래서 과학기술이 가져올 결과의 모호성, 가늠할 수 없는 파급력 이런 것들이 초래할 위험에 주목해서 혹시나 인간을 먼저 멸망시키진 않을지라는 거를 주목을 해가지고 이 요나스가 생태학적 정원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공포의 발견수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멸종을 가져올 과학기술은 위험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 과학자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입장에 가깝죠. 그러면 오펜하이머 같이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사람에 비해서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사람에 비해서 요나스 같이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사람 과학기술이라는 건 원래 가치라는 걸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요나스의 입장에서 어떤 상대적 특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화살표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활용 결과 과학자가 책임져야 된다. 요나스는 당연히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죠. 오펜하이머에 비해서.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된 과학자의 책임을 축소해야 된다. 요나스는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자가 과학기술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성찰해야 된다. 이 과학기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요나스 입장이기 때문에 X란 Z가 높은 거다. Y는 낮고 그러면 디귿 위치가 되겠습니다. 3번 정답. 7번 문화산업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문화산업론을 주장한 아도르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호르크하이머까지 해가지고 대중문화는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상품을 자꾸 찍어낸다. 대중문화의 조종자들은 독점을 숨기려 하지도 않아. 힘의 행사도 노골화돼. 영화나 라디오는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제 더 이상 예술처럼 막 대단한 내재적 가치를 뿜어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산업적으로 그냥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가치, 돈 벌기 위해서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대중매체들은 어쩌고 대중은 문화산업의 객체가 되고 뭐가 아니라 주체가 아니라 대중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사만 사고 그냥 우리 아이돌
이거 만들어낸 거 이번에 앨범 사 그러면 사고, 야 아이폰 만들어낸 거 사 하면 아이폰 사고, 그런 객체가 되어버린다.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다. 대중에게 다양한 질의 대량 생산물이 제공돼도 이윤 창출을 위한 문화산업의 일부분일 뿐 문화산업론을 얘기한 아도르노다. 1번 문화산업이 확산될수록 인간의 몰 개성화 경향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몰 개성화라는 게 개성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획일화돼가지고 찍어낸 방식의 상품만 소비하는 사람들이 획일화되고 몰 개성화, 개성이 없어지는 상황은 훨씬 더 심해지겠죠. 2번 문화산업은 예술을 상품화하려는 시도를 예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추구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문화산업은 대중에게 규격화된 예술과 가치관, 규격화돼가지고 규격적으로 딱 찍혀 나오는 획일화된 예술과 가치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거죠. 문화산업의 목표는 예술의 심미적 가치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단적인 가치를 열심히 키우려고 하는 것, 돈을 벌려고 하는 것에 가깝고요. 문화산업은 대중이 각자 고유한 예술 체험을 하도록 장려하는 게 아니라 각자 고유한 방식이 아니라 획일화된 규격화된 딱 정해진 찍힌 것처럼 예술 체험을 하도록 장려하는 게 맞겠습니다. 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끝났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거 연기론이죠. 연기라고 직접 적혀있기도 하고, 그러면 바로 불교 나오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이거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연기론이 상호 의존적이란 얘기니까 맞죠? 이건 오히려 틀린 선지들이 더 재밌었어요. 인간의 내재된 불성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따라 결정하세요. 불성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극복하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연의 모든 구성원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자연의 모든 구성원들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불교에 있어서 고정불변하는, 고정되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독립된 실체, 다른 존재랑 상호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실체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이고,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무아라고 볼 수도 있고, 나라는 존재도 고정불변한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계속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 틀렸고요. 인간이 우월한 존재로서 우월한 존재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죠.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인간 외의 존재도 독립된 실체 아니라고 얘기했죠. 상호 의존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다 틀렸다. 정답 1번. 9번입니다.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지능에 따른 분배 원리는 정형적 원리다. 벌써 정형적 원리니 비정형적 원리니 이런 얘기하면 누구예요? 노직이죠. 지능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은 결과를 정해둔 원리이기 때문에 답정너식 정형적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과거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적 원리는 부정의하다라고 보는 입장. 노직은 비정형적 원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봐서 결과를 정해두지 않고 그냥 이 역사적인 과정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 사물을 얻는 과정에서 부정의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사물에 대한 차별적이고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 권리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노직의 입장이었고, 지능과 같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공동의 자산이 아니라 개인 자산이지만 분포는 공동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누가요? 롤스가요. 이러한 분포로 인한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것도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개인 자산입니다. 천부적 재능이라 그러면 우리의 자연적인 우연성, 우리가 우연적으로 타고 태어난 자연적인 능력들을 통틀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천부적 재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늘이 부여해준 재능이란 뜻이죠. 선천적인 것들. 이런 지능 같은 천부적 재능은 그 자체로는 개인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롤스의 정의의 1원칙 중에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신체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근데 천부적 재능을 공동자산으로, 그 자체를 공동자산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몸, 우리의 지능, 우리의 두뇌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같이 가진다는 뜻이라서 그건 신체의 자유의 위반이거든요. 개인은 자기 신체를 마음대로 다룰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공동의 자산이 아니에요. 적어둡시다. 그 자체는 개인 자산이라고.
하지만 천부적 재능의 분포라는 건 공동자산입니다. 분포라는 거는 개인들의 천부적 재능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럼 개인 간의 차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랑 관련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저 같은 사람은 말을 좀 잘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 선수로 배치하고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은 강사로 배치하고 지능이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은 물리학자 같은 걸로 딱 가가지고 각자가 분업을 하면서 이 사회를 상호 이익을 뽑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잘 배치하고 분업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 공동의 자산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공동의 자산이지만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개인 그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분포로 인해서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정의의 원칙, 이런 분포를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게 롤스가 앞에서 얘기한 1원칙과 2원칙에 해당되는 정의의 원칙이라는 얘기고요. 기억, 노직, 개인은 천부적 자산과 그것을 이용하여 얻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노직은요, 천부적 자산이란 거에 대해서 내가 딱히 천부적 자산을 얻는데 뭐 외모라든지 키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얻는데 따로 부정의를 저지른 적이 없을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냥 나한테 물려주는 과정에서 내가 뭐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천부적 자산은 당연히 내 겁니다. 롤스같이 뭐 그 자체 분포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천부적 자산의 그 자체든 뭐 분포든 뭐든 뭐 잘 모르겠고 그냥 천부적 자산은 무조건 내 거야. 개인 자산이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얻은 정당한 소유물도 남한테 피해만 안 끼쳤다면 내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내 소유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니은, 롤스,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천부적인 재능들 혹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연성들 이런 것들은 롤스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자연적인 우연성이든 천부적 재능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우연성이든 부모님이 잘 사는 부모님의 집이라든지 부모님이 물려주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임의적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노직도 동의를 해요. 우연성이라는 건 임의적 사실이고 딱히 정의롭지도 않고 이 임의적 사실, 로또같이 타고나는 거잖아요. 임의적이라는 표현은 랜덤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그냥 우리가 타고나는 것들이 천부적 재능이고 여러 가지 부모님의 계급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이게 다 다르게 타고 태어나는 거 이렇게 우연하게 받게 되는 거는 정의롭지도 않고 부정의하지도 않아요. 롤스에 따르면 그냥 랜덤한 사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우연성들은 부정의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맞는 선지가 되고요. 디귿, 롤스 입장에서 개인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 따라서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롤스는 이 사회라는 거를 사회적 협동체, 자발적인 협동체라고 부르는데 개인은 사회적인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 따라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롤스에 따르면 사회라는 건 자발적으로 협동을 해야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협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이란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규칙이 정당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공정한 규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규칙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불평등해?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 그럼 나는 협동 안 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했고 그래서 롤스가 절차적 정의관을 얘기하면서 절차가 공정해야 결과가 공정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여기서 공정하다라는 표현은 만장일치로 다들 동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롤스가 사람들이 다들 만장일치를 할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뇌피셜 그러니까 가상의 상황, 사고 실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장일치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협동을 하기 위해서 공정하다고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있는 체제의 규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정의의 원칙인 거죠. 이 정의 원칙에 따라서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원칙이란 게 공정한 절차잖아요. 롤스는 절차적 정의관이기 때문에 이 정의 원칙에 따라서 나온 결과는 무조건 정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얻게 된 모든 것들, 정당한 소유물들,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개인들이 가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된다. 이 선지가 꽤 어려웠던 걸로 여러분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정의 원칙이고 이 정의 원칙에 따라서 얻은 결과는 무조건 공정한 것이고 정의로운 결과이고 그러면 내가 이 정의롭게 얻은 결과물들에 대해서 소유물들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요거에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이 정의 원칙이라는 것만 잘 알아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시문들이나 이런데 정의 원칙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머릿속에 익혀주시면 된다. 리을,
값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가 정의의 원리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 롤스는 당연히 동의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라고 하는 게 정의의 원칙으로 따지면 이 원칙. 그 중에서도 굳이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게 있다면 차등의 원칙이죠. 최소 수혜자에게도 최대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런 것들은 롤스는 당연히 얘기를 하지만 노직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없어요. 노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정의하게 이 소유물을 얻지만 않았다면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있든 없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정당하게 얻었는데 뭐 어쩌라고.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노직이다 보니까 자유지상주의자. 노직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가 딱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답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통치자가 된다. 통치자가 누구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철학자입니다. 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참으로 지혜를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고 이데아를 엿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상인이 전사계층으로 옮기려 하거나, 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계급 구분으로 따지면, 자꾸 이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플라톤이죠, 플라톤.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플라톤이고요. 상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생산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 전사라고 적혀있는 사람은 방위자를 의미합니다. 방위자. 국가를 방위하는 사람들. 전사, 군인 이런 사람들이고요. 통치자가 정치를 해야죠. 철인 정치라고 부르고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혐오했던 사람이고 전사가 통치자로 옮기려고 하거나 상인이 전사로 옮기려고 하면 국가는 파멸할 것이다. 철저한 분업. 플라톤은 절대로 역할을 교환하거나 공유하거나 서로 참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옮기려 하거나 이렇게 하면 국가는 파멸한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기억하세요. 어질고 능력이 있으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등용한다. 후천적인 능력을 따져가지고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분을 따지지 않고 등용하겠다. 서인의 자식, 서인이라 그러면 이제 유교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서인으로 태어난 자식도 신분이 낮은 사람도 학문에 힘써서 행실이 바르면 예라는 걸 잘 쌓아서 본성을 극복한다 이런 표현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예를 쌓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인성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일 텐데, 인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일 텐데, 본성을 극복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악설 얘기도 나와 있고, 한편으로는 신분이랑 관계없이 후천적인 능력에 따라서 등용하겠다, 직업을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순자였죠. 유교 사상가 중에. 1번 플라톤, 통치자들만 공동생활을 통해서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통치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방위자까지도 해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공동생활을 통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통치자랑 방위자를 합친 수호자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생산자는 굳이 공동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도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공유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플라톤,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한 가지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타고난 성향, 플라톤 같은 경우에 선천적인 성향에 맞춰가지고 직업을 가져야 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위에서도 적혀 있지만 한 가지 직분에만 충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타고난 성향이라 그러면 이제 영혼에서 이성이 강하게 태어났냐, 기계가 강하게 태어났냐, 욕망에 강하게 태어났냐, 이기욕 이렇게 세 개가 영혼의 성향들인데 나눌 수 있는 이 성향들 중에서 어느 쪽을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났냐, 이성, 기계, 욕망 순서대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천적인 능력에 따라서 정해진 한 가지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게 플라톤의 입장. 3번 순자. 직업에 충실하면 본성을 회복하고 인격을 닦을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본성을 회복한다라는 표현은 원래 순자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순자는 성악설 사상가잖아요. 맹자의 성선설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본성을 회복한다라는 표현은 순자가 쓰면 안 되는 표현을 본성을 차라리 변화시킨다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본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표현도 쓸 수 있는 거고요. 4번 순자, 예에 정통한 사람은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틀렸고요. 이 예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도에 정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거 예라는 표현 다른 말로 도에 정통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도덕성이 기본적으로 높은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일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하나하나를 다 잘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덕성이 충분하고 어느 정도 이 지위가 높을 수 있는 사람들,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어떤 통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에 정통했다라는 표현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 일에 정통한 사람들은 생산자가 돼야 되고요.
이 예정통하거나 도예정통한 사람은 생산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순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갑을 개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부여돼야 된다. 둘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개인의 희망에 따라가 절대 아니고요. 자유롭게 직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플라톤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이성, 기계, 욕망 중에 뭘 강하게 타고 태어났는지, 순자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인 능력과 노력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 직업에 적합한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부여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11번 긍정의 대답입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산업사회에서는 재력이 없으면 평판도 얻을 수가 없다. 재력을 과시해서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여가도 있고, 이거 기억하세요. 여가도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재화를 과시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과시 소비를 얘기한 베블런이라고 보면 되겠죠. 베블런이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 중에 여가도 제시했다는 건 앞으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과시소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효과적으로 얻으려면 불필요한 사치품에 돈을 쓰는 과시소비가 필요하다. 오로지 필수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과시소비는 하층 계급에서도 나타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하층 계급도 이 유한 계급이라는 사람들, 상층 계급들이 하는 과시 소비를 따라하게 된다는 게 베블런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 과시 소비는 하층 계급에서 상층 계급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라 상층 계급, 다른 말로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유한 계급이라고 부르잖아요. 유한 계급이 시작해서 그거를 하층 계급도 전 사회의 모든 계급들이 따라한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상층에서 하층으로 확산된다. 이번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날수록 과시적 소비는 감소하는가?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기출 문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 수능이었나? 6월이었나? 9월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에서 적혀있던 문장입니다.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나도요, 과시 소비는 절대 감소하지 않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계층에서 평판을 높이려는 과시적 소비가 나타난다라고.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이 과시 소비고, 이건 하층 계급에서 나타나고 모든 계층에서 나타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기 보존 본능은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되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경쟁이라는 게 과시적 소비의 동기가 되는 거고요. 자기 보존 본능은 내가 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기 보존 본능도 되게 중요한 본능이지만 이거 과시적 소비의 본능인 경제적 동기인 경쟁을 이길 수 있다고 베블런이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자기 보존 본능이 위협받으면 과시 소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시 소비의 동기가 자기 보존 본능인 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과시 소비를 하는 건 아니다. 평판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하기 위한 게 동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필수품 소비는 유한계급이 재력을 과시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여기 적혀있죠? 필수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평판을 얻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대잖아요. 이거는 독해 문제죠. 필수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치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꼭 필요는 하지 않지만 되게 비싸가지고 나 이만큼 비싼 거 샀어. 뭐 꼼데 뭐 이런 거, 뭐 혹은 뭐 페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는 게 이제 유한계급이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이죠. 필수품이 아니라요. 그렇게 되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기 보존 본능이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12번. 예술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된다. 이거 미풍 얘기 나오고 막 젊은이들한테 부드러운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 플라톤이에요. 이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미풍 얘기 나오면 플라톤이에요. 예술작품 얘기할 때. 플라톤은 도덕주의 사상가죠. 예술작품은 도덕을 키워줘야 된다. 예술작품은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해줘야 된다. 도덕주의. 예술작품의 도덕적인 작품, 비도덕적인 작품이란 건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스핑건, 뭐 와일드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신미주의입니다. 도덕도 없고 비도덕도 없다. 예술은 그냥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이렇게 딱 적혀 있으니까 그냥 미적인 가치 그 자체만 추구해야 된다. 예술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미주의 사상가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플라톤, 예술작품은 인간의 품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무조건 해야만 된다. 이거 정답이죠, 바로. 너무너무 쉬운 문제. 예술작품 검열은 예술의 도덕적 교화 기능을 강화시키겠죠. 신미주의, 예술작품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때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그냥 미의 가치를 열심히 추구하면 됩니다.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는 도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도 안 되고요.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예술작품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신미주의만의 입장이기 때문에 틀렸다. 정답은 1번. 13번입니다.
갑, 원조의 의무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원조에게 이익평등 고려 나오면 무조건 싱어죠.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지 원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평등하게 고려해서 생각해야 된다. 원조의 의무는 합당하게 정의로운 자유적 만민과 적정 수준의 만민. 이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자유적인 사회랑 적정 수준의 사회가 있는데 롤스한테 그렇습니다. 둘 다 질서 정해놓은 사회예요. 불리한 여건에 의해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 질서 정해놓은 사회들이 부담해야 될 의무이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롤스의 원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싱어랑 롤스가 될 텐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쵸? 기억, A는 싱어만의 입장,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원조해야 된다. 여러분, 균등은 있잖아요. 균등은 N빵이거든요. N빵. N분의 1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균등이란 단어는. 완전 똑같이 원조해야 된다. 이 표현 싱어 입장에서 완전 틀려요. 당연하지만 빈곤한 사람 중에서도요, 상대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 좀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절대적인 빈곤,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굶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당연히 도와줬을 때 더 많은 쾌락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빈곤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원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차피 싱어는 공리주의에 따라서 모든 사회의 공리, 전 세계 인류의 복지를, 공리를 증진하는 걸 중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빈곤에 처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빈곤에 처한,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 중에서도 엄밀히 따지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좀 싼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부자인 사람들이 원조를 하는 게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평등하게 원조한다라는 표현은 쓸 수 있으나 평등이랑 균등은 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생각해서 원조를 한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원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평등하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모든 사람들 다 평등하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원조한다라는 표현이 일단 들어갈 수가 없고요. 상대적인 빈곤 중에서도 그냥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가난한 상대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서 공리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방식으로 공리를 100% 증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균등한 것도 틀렸고 빈곤에 처했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줘야 된다라는 표현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공리를 증진할 때만 도와주면 되는 거죠. 적당히 그 상황에 맞게 조절해가지고요. 니은, B 같은 경우에 싱어, 롤스 둘 다 공통점이 돼야 되는데 원조할 때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 어려운 선지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따로 알아두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온 거냐면, 이게 사실 싱어 원전에 있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문제로 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솔직히 말하면 불합리하게 여겨지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기출선지라든지 수특이라든지 이런데 적어도 작년에 있던 수특, 그리고 올해 수특에는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이 나온 적은 사실은 없고요. 이걸 사실 문제로 내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과과정 바뀌라고 여겨지는 선지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일단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싱어가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이냐면, 싱어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원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국가 같은 경우에 혹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원조 의무가 딱히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나라들 중에서도 부정부패가 겁내 심한 나라들 있잖아요. 정치 상황이 엉망이라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원조를 해줘도 그 나라에서 막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중간에 막 지들끼리 뇌물 받고 노나 먹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한테 원조가 안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 전체 상황이 정말 엉망이라서 원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수준이면은 원조 의무가 딱히 없는 경우, 그러니까 원조를 해도 공리를 증진시킬 수가 없게 되니까 원조 의무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싱어 같은 경우에도 원조 대상국이 정치적으로 혹시나 원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수준은 아닌지 고려해야 되고요.
롤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롤스 같은 경우에 고통받는 사회에 원조를 해야 되고 질서 정연한 사회는 원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이 실제로 이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제도나 법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지 그런 경우에는 원조를 해야 되고 고통받는 사회가 맞으니까 만약에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의의 원칙을 잘 실현을 하고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딱히 원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에는 원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고통받는 사회에야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원조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롤스, 싱어 둘 다의 입장에 공통점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선지고 사실은 저는 이거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6평이랑 9평에 만약에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 다시 출제된다면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만 쓱 나오고 6평, 9평엔 언급이 안 된다면 아마 수능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알아는 두시고요. 디귿, 이것도 공통점인데 원조 주체는 원조 대상국에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라는 거. 롤스 같은 경우에는 원조 대상국이 고통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롤스 입장에서 원조 대상국은 당연히 고통받는 사회가 되고요. 이거 롤스 입장입니다. 롤스. 싱어 같은 경우에는 원조 대상, 롤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에는 원래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강제력 행사하는 걸 온정적 간섭주의라고도 부르고요. 부권주의적 개입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래 이 고통받는 사회는 대화가 통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됩니다. 다만, 무법국가라고 부르는 또 예외적인 사회가 있는데 그런 사회는 강제력을 행사해서 막 팽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그러고 이런 나라에는 강제력을 행사해서 정의로운 전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고통받는 사회까지는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원조의 대상국이면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다만 무법국가는 원조 대상국도 아니고 강제력을 행사해도 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롤스 입장에서 당연히 맞고요. 싱어 같은 경우에도 원조 주체는 원조 대상국에 대해서 굳이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싱어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싱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국가가 국가에 대해서 원조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국가가 국가에 대해서 원조할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원조 주체는 싱어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 원조 대상국한테 강제력을 막 행사까지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아닐 거고 그냥 전 세계에 충분히 절대 빈곤이나 상대 빈곤에 처하지 않은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1%에서 2%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 특히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에 있는 우리랑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받은 국민들한테 원조를 해가지고 공리를 증진하는 거 그거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싱어 기준에도 막 강제력을 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싱어의 사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리을 C는 롤스만의 입장이 돼야 되는데 질서정연한 사회는 전 지구적 분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원초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구적 분배라는 정의 롤스는 쓰면 안 됩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을 할 때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준 거라서 좀 뿌듯하기는 한데 지구적인 분배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걸 롤스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롤스는 원래 분배 정의라는 거를 국제사회에서는 따로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 한 나라를 원조할 때는 이 분배 정의의 원칙인 정의의 원칙이 그 나라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질서 정연하지 않은 고통받는 사회라면 원조하는 게 맞는 건데요. 이 지구적으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분배 정의 예를 들면 롤스가 분배 정의에서 얘기하는 정의의 원칙 중에 차등의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로 전 지구의 국제적인 질서에서 적용되면 안 됩니다. 뭐 차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되게 부자 나라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는 그런 불평등이 일어나려면 가장 가난한 최소 수혜자에 해당되는 국가들도 이익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롤스는 국제 질서에서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건 국내 질서에서만 하는 분배정의랑 관련된 얘기고요. 지구 차원에서 롤스는 원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다양한 사회들의 부와 복지의 수준이 불평등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 원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히 수정하려고 나는 시도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분배적인 정의는 지구 차원에서 제시되는 게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14번 이건 너무 쉬웠죠. 통일 관련된 얘기인데 남북 분담 비용 중 국방비가 큰 비중인데 남북은 모두 경제 규모 대비 적정 수준 이상 과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 통일이 일단 된다면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국방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통일 이전과 달리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국경을 접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북한이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야 되는데 과연
국방비가 줄어들 것인가? 오히려 국방비가 통일이 되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뭐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긴 좀 힘들지만 이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은 통일이 되면 더 커질 것이다.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를 줄인다든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든지 뭐 그런 돈에 국방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럼 국방비 같은 게 오히려 늘어나서 통일 비용이 과해질 것이다. 여기는 통일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 갑 통일 편익은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지역에서만 발생할 것이다. 말이 되나요? 아니 통일이 돼가지고 발생하는 이득은 북한이랑 남한이랑 둘 다 발생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어떻게 같은 나라가 됐는데 남한에서만 통일 편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2번 통일 이후에 국방비 감소는 통일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갑은 국방비가 줄어든다.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일을 통한 이득이 증대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통일 비용이 줄어들면 거꾸로 생각하면 통일의 이득이 증가한다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3번 통일된 이후에도 분담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아니 분담 비용이 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까? 통일이 됐는데 분담 비용은 분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통일된 이후엔 분담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죠. 이건 남한 지역에서만이란 표현이 틀렸고 4번 통일국가의 영토는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확장될 것이다.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통일이 되면은 우리 통일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더 확장되면은 중국으로 쳐들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일본으로 쳐들어가서 영토를 확장시키자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확장될 수는 없지. 통일이 되면은 그냥 남북한을 합친 게 되는 거지. 뭔 소리야 이게. 갑을 통일 이전 대비 통일 이후의 국방비는 증가할 것이다. 통일 이전 대비 통일 이후의 국방비는 증가한다는 얘기는 을만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을만 맞고 갑은 틀리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2번. 15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개인보다 앞서 있다.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라는 표현이 나온 순간 사실상 끝난 겁니다. 본성론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국가는 전체이며 개인은 그 부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체가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에 해당이 되고요. 혼자서는 자급자족을 못해. 국가만 자급자족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고 국가에서 살 필요가 없는 자는 인간보다 못한 동물이거나 인간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인 신이다. 인간은 국가에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고 국가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성론. 을 국가는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상태의 첫 번째 힌트 나왔습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상태라 그럼 누구죠? 사회계약론자 중에서 홉스는 만만투라 그랬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로크 같은 경우가 비교적 평화로운 혹은 불완전한 평화 상태라고 자연상태를 묘사합니다. 루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라고 했고 생명자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었다. 최고 권력인 입법권이란 표현도 로크의 힌트입니다. 로크에 따르면은 이권 분립이 이루어져야죠. 국가에서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있는데 최고 권력은 입법권이에요. 하지만 최고 권력이라고 해도 자의적이거나 지멋대로 막 할 수 있는 권력이거나 절대적인 권력은 아닙니다. 절대로 침범받을 수 없는 권력은 아닙니다. 그냥 국가 안에서 제일 높은 권력이란 뜻이지 뭐보다 행정권보다는 더 높은 권력이란 뜻이지 절대로 침범될 수 없거나 지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은 아니에요. 만약에 자의적이고 절대적인 것처럼 권력을 행사해서 개인들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게 되면 저항권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로크는 얘기했고 이 신탁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것도 로크가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홉스는 보통 신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로크는 신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번 갑 아리스토텔레스. 국가는 행복을 실현하게 하는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 가족이라든지 뭐 혹은 촌락이라든지 이런 걸 포괄하는 포괄적인 공동체다.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 단계에 도달했다. 이거 물질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급자족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있으면 자급자족이 가능하고요. 그냥 그 국가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이 가능하고요. 도덕적으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다 갖춰서 행복으로 가게 해주게 하는 게 국가라는 단계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최상의 공동체라는 표현, 다른 공동체들의 가장 위에 있는 공동체다 이런 표현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딱 아리스토텔레스 정리하기 좋은 선지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3번 로크, 국가는 공정한 재판관과 집행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게
입법부고 법을 만들고 재판을 내리는 역할, 집행관의 역할을 하는 게 행정부, 왕을 수장으로 한 사람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만든 헌법의 지배를 받아서 왕이 운영을 하는 국가가 입헌군주제라고 부르는 헌법에 기반한 왕정국가를 로크가 지향을 했던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로크 입장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만약에 자의적으로 다루면 저항권 갑니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5번 갑을 국가 질서는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유지된다. 절대 권력 얘기한 사람은 오히려 홉스죠. 사회계약론자 중에. 로크가 특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절대 권력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홉스가 절대 권력 얘기를 한 사람이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16번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지금 네가 삶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여기 나와 있죠. 삶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 알겠는가?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그냥 충실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라고 얘기한 사람. 이 문장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공자입니다. 유교. 진인이란 표현 나오는 순간 사실은 거의 힌트가 끝난 거예요. 원래 도가에서 얘기하는 이상적 인간상이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성인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유교 같은 경우에는 대인, 대장부, 성인, 군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 보살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진인이란 표현 나오면 일단 도가 느낌이고요.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죽음을 애도하지도 않는다. 삶의 시작을 꺼리지도 않고 삶의 끝을 바라지도 않는다.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릅니다. 왜? 자연스러운 법칙이니까. 원래 이 삶과 죽음이란 것 자체가. 이거는 장자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도가에 해당되는 장자입니다. 아내가 죽어도 이제 막 꽹과리나 북을 치면서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도가 생각하면 되겠죠. 기억, 유교, 도덕적 삶보다는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위치 바꿔줘야 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말고 삶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 알겠는가. 죽음 신경 쓰지 말고 도덕적인 삶부터 잘 살아라. 그러니까 반대로 틀렸죠. 니은 유교,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는 예에 맞게 표현해야 된다. 유교는 예를 굉장히 중시하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애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예의에 맞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말 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장자, 도가, 생사를 분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도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분별 안 하는 태도죠. 분별하는 태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도가가 유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분별적 사랑인 인을 강조를 하니까 도의 관점에서 분별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러움에 따라하라. 갑을 내세의 행복을 위해 선한 행위를 반복해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업보 얘기하고 윤회 얘기하는 불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3번 니은 디귿. 자, 17번입니다. 17번도 좀 만만치 않았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사실 앞에 나왔던 뭐 얘기들에 비하면 사실 17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17번을 못 푸셨다면 아직 공부가 꽤 덜 돼 있는 겁니다. 네,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 문제에 가깝다. 형벌 문제 치고는 되게 쉽게 나왔다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개념 공부를 잘 하시고 선지 정리만 잘 하셔도 17번은 앞으로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틀렸으면 본인이 공부가 좀 덜 된 거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앞으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해. 종신노역형 얘기가 나오는 순간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켜서 범죄를 안 저지르게 만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종신노역형이 사형보다 낫다. 사형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베카리아죠.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형벌을 너무 과하게 남용하면 인간을 오히려 개선시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고통만 너무 세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범죄 예방의 효과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형벌 과하게 하지 말라. 인도주의적으로 형벌 시행해라 라고 얘기한 사람이고요.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것도 공리주의의 입장입니다. 형벌은 어쨌든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은 악이니까 해악이다. 다만 필요악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공리주의자인데 베카리아 공리주의 앞에서 나왔으니까 남은 사람은 벤담 공리주의자 한 명밖에 없죠.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공리의 원리라는 표현도 직접 제시가 돼 있네요. 형벌이 근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범죄를 예방할 수 없는 경우,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형벌은 부적합하다. 공리를 증진시키는 형벌만 의미가 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약간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벤담. 형벌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도덕 법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표현하면 이제 도덕 법칙 맨날 도덕 법칙 무쇠죠. 사실상 칸트가 생각이 납니다. 의욕이란 표현도 주로 칸트가 쓰는 표현이고 형벌은 원래
도덕 법칙에 따라 의혹되는 정언명령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칸트. 범죄와 보복은 동등해야 된다. 동해보복이죠. 똑같이 보복해줘야 된다. 범죄를 저지른 만큼. 형벌의 질과 양은 철저하게 보복법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된다. 보복이란 얘기를 유독 강조하는 사람은 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카리아랑 벤담이랑 칸트, 베벤칸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지로 가보면 기억에 AF가 나와 있는데 베카리아가 벤담이랑 칸트한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형은 사회계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사형이란 건 사회계약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하는 거 베카리아의 입장 맞고요. 부적절한 형벌이고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입장도 베카리아의 입장 맞습니다. 벤담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론자가 아니라 공리주의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서 사회계약에 어긋나니 뭐니 이런 표현을 아예 벤담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못할 거고요. 벤담 같은 경우는 사형제에 대해서 중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벤담 입장에서 이거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서 베카리아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맞아요. 사형은 사회계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이다. 벤담 너는 그걸 몰라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칸트를 공격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사형은 사회계약에 칸트도 사실 사회계약론자긴 하거든요. 근데 베카리아가 사회계약론에 따라서 사형을 반대하는 데 비해서 칸트 같은 경우는 사형을 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칸트한테 야 너는 사형은 사회계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임을 몰라. 너는 사형을 찬성하는 놈이니까 라는 공격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BD는 벤담이 나머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함을 간과한다라는 얘기가 돼 있는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형벌이라는 건 도덕 법칙으로서 정언 명령으로서 동해보복적 응보주의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같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벤담이 칸트한테 야 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베카리아도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벤담의 입장에서 사형이라면 몰라도 형벌이란 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베카리아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카리아도 형벌은 원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의 공통점이라서 이거는 베카리아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베카리아에 대한 비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디귿 C2 같은 경우에는 칸트가 나머지 사람한테 하는 비판인데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임을 간과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칸트는 범죄자한테도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한테도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원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범죄자한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민적인 인격성은 살인을 저지른 순간 박탈이 되지만 투표를 할 수는 없지만 생득적인 인격성,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는 인격성은 여전히 살인자라고 해도 있거든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란 건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인 게 맞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라는 표현이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인격은 자율성에서 나오는 거다.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자율적으로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인격성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우리가 그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이란 게 제대로 된 형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양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고양이한테 똑같이 사형을 내리지는 그런 건 좀 다른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고양이가 우리 침대에다가 똥을 쌌다고 해서 우리가 고양이 자는 곳에다가 똥을 싸지르진 않잖아요. 동해보복을 하진 않잖아요. 그건 고양이가 인간이 아니라서 자율적인 능력이 없이 그냥 자연적 경향성만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그 인간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내 침대에 똥을 쌌으면 나도 그 인간의 침대에 똥을 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칸트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건 범죄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범죄자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나는 인간으로서 너를 존중하기 때문에 너는 합당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근거로는 원래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고 나면은 칸트 기준에서는 끔찍한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면 그의 인격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 죄책감 때문에 목을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좀 웃기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 안 가시거나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바로 현자타임의 5분 사탐에 있는 사형제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칸트는 사형이라는 게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또 보호하기 위한 형벌이라는 걸 얘기하고
나머지 베카리아나 벤담 같은 경우에는 공리주의자들 혹은 베카리안 사회계약론자이면서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무슨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베카리안 애초에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리가 없고, 벤담 같은 경우에도 사형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형벌이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형벌은 아닙니다. 그래서 칸트가 나머지 사람한테 니들은 이걸 몰라!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 DF 같은 경우에는 베카리랑 벤담이 칸트를 공격하는 선지네요.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작아야 함을 강구한다. 이거는 잘 읽으셔야 돼요.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작으면 이건 형벌이 방지해가지고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해악보다 형벌이 만들어내는 해악, 그러니까 부작용이 형벌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부작용, 공리의 저해가 더 크다는 얘기인데, 형벌이 방지할 해악, 우리가 볼 이득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리주의 입장에서? 당연히 아니죠.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부작용, 즉 형벌이 공리를 저해시키는 것보다 당연히 더 커야죠. 그래야 형벌을 하는 게 이득이 있죠. 안 그러면 형벌을 왜 합니까? 부작용이 더 큰데. 그러니까 리을 같은 경우에 그냥 공리주의자들 입장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얘기.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18번, 가의 입장에 대해서 나의 입장이 제기하는 반론입니다. 나가 가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 뇌사가 죽음의 기준이 되어야 돼. 뇌사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죠. 뇌사는 죽음의 기준이 돼야 된다. 뇌사자는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인간으로 인정을 하기가 힘들고, 뇌사자를 장기이식을 해가지고 공리주의적으로다가 더 많은 생명을 살려가지고 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뇌사 찬성 입장. 뇌사 찬. 뇌사가 죽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뇌사가 아니라 심폐사, 심장과 폐가 정지하는 것만 죽음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뇌사 반대의 입장. 뇌사자라도 심폐 기능이 유지되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뇌사자를 죽은 사람으로 보고 장기 이식을 하면은 생명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거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나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비판이니까 뇌사 반대하는 입장에서 찬성하는 입장에 공격을 하는 거. 심폐사만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뇌사도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유용성 극대화를 위해서 뇌사의 인정이 필요하다? 이거 반대하는 입장에서 할 얘기가 아니죠.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때 사회적 선이 실현된다? 죽음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반대 입장이니까 당연히 아닌 얘기고, 뇌 기능 상실이 죽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거는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뇌 기능 상실하면 죽음이지, 뇌사 인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간과한다라고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장기이식이 확대된다?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을 해야지만, 그럼 심폐사만 죽음으로 인정하자라는 얘기는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 얘기는 맞지만, 그래야 장기이식이 확대되니까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 이상하죠. 장기이식을 하자라는 얘기는 뇌사 찬성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하는 얘기예요. 뇌가 돌아가신 분들도 죽음으로 인정해서 돌아가시게 보내드리고 장기이식을 하는 게 공리주의적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뇌사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간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고, 뇌사를 죽음으로 보면 인간의 가치를 해칠 수 있다. 뇌사를 죽음으로 보면 인간을 그냥 장기이식의 대상으로만 보고 수단으로만 보고 인간의 가치를 해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뇌사는 아직 살아있는 거니까 심폐사를 죽음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뇌사 반대 입장이 맞겠습니다. 19번,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이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 시민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과 정책. 평등한 자유의 원칙도 나왔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도 나왔고 시민불복종 얘기를 하고 있고, 롤스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빠져있죠. 원래 롤스한테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은 애매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사람들마다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얼마나 어기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은 빠지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만 현저하게 위배하는, 다른 말로 심각하게 부정의하게 이런 것들을 위배하고 있는 것들만 법과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시민불복종. 그리고 이거 중요한 편인데, 보다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적절하게 계획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략도 잘 짜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획을 효율적으로 짜야 된다는 얘기가, 성공 가능성도 고려하고 혹시나 이 시민불복종이 실패하지 않을까, 결과도 고려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시민불복종이 중단하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이 초래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보고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공리가 저해될지 증진될지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싱어죠.
시민부복종이 중단하는 악의 크기가 당연히 더 커야죠. 불복종이 초래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는 부작용이에요. 공리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부작용이 더 클지, 우리가 없애려는 악의 크기가 더 클지 생각을 해가지고 악의 크기가 더 클 때, 부작용은 좀 작을 때, 그럴 때 시민부복종을 해야 된다는 게 싱어의 공리주의적인 시민불복종. 한편 야생의 파괴를 가져올 댐 건설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완전 새롭게 등장한 내용인데, 동물학대 실험을 반대하는 시민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싱어 입장에서 요거를 꼭꼭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요거 싱어 입장에서는요,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싱어는 롤스랑 좀 달라요. 롤스 같은 경우는 정의의 원칙이야말로 이 시민불복종을 얘기할 때 가장 합당한 기준이라서 정의의 원칙을 수호하는 게 사실상 시민불복종의 목적이거든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공리를 증진하는 게 시민불복종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싱어가 부정이라고 하면 이제 공리가 저해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어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정의의 원칙을 수호하는 것만 절대로 시민불복종의 어떤 기준이 된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절대 얘기를 할 수 없고, 싱어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정의 원칙이라고, 혹은 다수의 정의관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혹은 뭐 하나만 더 해보자면 헌법 같은 것들. 롤스는 헌법은 정의의 원칙이 무조건 들어가 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면. 그렇게 봐서 이거에는 시민불복종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의 원칙이나 다수의 정의관이나 헌법 같은 것에도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싱어의 입장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 싱어 같은 경우에는 정의 원칙이든 다수의 정의관이든 헌법이든 내가 판단을 하기에 공리를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 시민불복종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롤스랑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거든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롤스는 부정하고 싱어는 긍정해야 됩니다. 시민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고 강제하는 위법행위인가? 절대 아니고요. 이거 둘 다 아닙니다. 시민불복종은 막 위협하고 강제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위법행위인 건 맞죠. 위법행위인 건 맞는데, 위협하고 강제하라는 게 아니라 호소하고 설득하려는 거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법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폭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둘 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거부를 전제로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둘 다 입장에서. 롤스 같은 경우에는 정의의 원칙에 대한 거부를 전제로 하는 거 시민불복종 절대 아니고, 정의의 원칙을 수호하려고 하는 거고, 뭐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곧 어쩌면 이제 민주적인 원칙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 거부한다고 절대 롤스도 볼 수 없고, 싱어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감소되는 게 부작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된다, 법의 지배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싱어도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롤스도 긍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을 롤스 기준에서 생각을, 이건 롤스가 인정할 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그냥 틀린 선지거든요. 롤스 기준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현저하게 혹은 심각하게 정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이 아니라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롤스 입장에선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대부분이 돌아가는 사회를 의미를 하는데, 그런 사회를 우리가 아예 엎어버리면 안 될 거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거는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 사회를 좀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다 불복종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소한 부정의를 가지고 있는 법 같은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도. 그러니까 롤스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사소한 부정의를 가진 법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롤스가 부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틀린 선지. 4번, 시민불복종은 합법적 노력 실패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가? 이거는 롤스도 동의하고 싱어도 동의하고 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이걸 이제 최후의 수단이라고 부르죠. 둘 다 공통점인 조건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롤스는 부정하는 거, 시민불복종의 목표에 동물의 이익 옹호가 포함될 수 있는가? 이거 들어갈 수가 없죠. 롤스 입장에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롤스 기준에서는 정의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건데, 동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평등한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끼리
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사람들끼리 공정한 기회균등을 받는 게 목표인 거지. 동물의 이익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절대 포함될 수 없고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사실은 싱어는 분명히 자연과 인간윤리 파트에서 동물과 인간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리를 증진하는 게 싱어의 목표라면은 동물의 이익을 옹호하는 게 충분히 시민부역종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동물들에게 너무 과한 고통을 주면은 전 사회적으로 공리가 저해될 수가 있으니까 동물의 이익을 포함하기 이거는 O라고 해야 되죠. X가 아니라 동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시민부역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싱어 기준은. 결국은 공리 증진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20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야. 논의 필요해. 동의한대. 논의하자. 유족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알 권리 얘기가 나왔네요. 디지털 유산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상속해야 된다. 내가 죽으면은 나의 그 개인적인 검색 기록까지. 소름이 돋네요. 그런 것까지 다 유족에게 상속해야 된다. 아닙니다. 모든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건 사망자의 사생활과 이칠 권리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면 안 되고 사망자가 이미 공개한 디지털 유산만 제한적으로 유족에게 상속해야 된다라고 반론을 펼치고 있죠. 을은 또 그렇지 않아. 사생활 보호 이칠 권리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권리야. 비공개의 디지털 유산도 모든 디지털 유산을 공개된 디지털 유산과 함께 유족에게 상속해야 돼. 그럼 쟁점은 뭐죠? 이거죠. 사망자의 모든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상속해야 되는가. 갑 같은 경우에는 모든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 필요까지는 없다. 공개한 것만 유족에게 상속해야 된다. 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거 다 상속하자라는 얘기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씩 좀 이렇게 3월 성적이 계속 유지될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생윤이나 사무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윤사까지도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고 그걸 위해서는 제가 만든 영상들 열심히 보시고 제가 종종 모의고사 해설 같은 것도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에서 제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들여서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유튜브 가끔씩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오프라인에서 제 수업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목동이랑 평촌에서는 S1 학원에서 목동에서는 사과나무 이대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꼭 찾아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셔도 너무 좋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요. 이번에 좀 못 치셨다고 해도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점수 금방 올라갈 겁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생윤 수능이 딱 다가오는 그날에 만점 받아가지고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